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번 나무들의 겨울나기 편에서 화렵수들의 겨울나는 방법들을 한번 다뤄봤었고, 상록수들은 그럼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한번 그 다음 편에 준비해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록수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 늘푸른 나무, 사시사철 푸른 나무라고 하는 이런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가끔 오해를 좀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이 상록수들은 낙엽을 떨구는 낙엽 화렵수들하고는 다르게 푸른 잎을 겨우 내에 달고 있고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1년 내내 똑같이 광합성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록수들도 겨울에는 혹독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겨울잠에 빠져드는 낙엽 화렵수들하고 똑같이 이 친구들도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되고요, 목마름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겨울잠에 빠져드는 그 낙엽 화렵수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친구들은 반쯤 자는 것 같아요. 반쯤. 광합성을 사시사철 한다는 건 반은 맞을 수도 있고요, 반은 진실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무 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식물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록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아요. 굉장한 수학자들이거든요. 손익계산을 잘 따져봐서 이득이 됐을 때만 그 행동을 합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신진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쓰는 일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호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광합성으로 만드는 에너지의 양보다 호흡으로 쓰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은 그런 분기점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대지방에서는 대략 한 5도 정도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5도 이상이 됐을 때는 광합성으로 해서 얻는 에너지가 더 많고요, 그리고 5도 밑으로 떨어지면 호흡으로 쓰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손해가 되는 그런 시점이 나타나요. 물론 저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는 나무들이 이제 추위에 더 적응을 잘해서 그 온도가 더 내려갑니다. 뭐 한 영하 6도 정도가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곳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5도 정도를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상록수들도 5도 이하에서는 광합성을 멈추고 휴면에 빠져드는 것이 더 이익이에요. 자기가 녹색 잎을 사시사철 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겨울에 광합성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낮은 온도에서 광합성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가 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아주 추울 때는 광합성을 멈추고 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합성을 하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제가 예전에 그 낙엽 화렵수 영상에서 이 친구들이 겨울에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분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땅은 얼어 있고 눈은 쌓여 있지만 그 눈은 녹아서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승화해 버립니다. 증발을 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봄이 되어야 그 눈이 녹으면서 다시 물이 공급이 되는데, 광합성을 한다라고 하는 건 계속 기공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분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수분을 사용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결국은 수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겨울이 되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 따뜻한 조건들이 이어지면 뭐 광합성을 조금 하기도 하지만 매우 광합성하는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아주 극소량의 광합성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추울 때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잠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낙엽 화렵수들처럼 완전히 봄까지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깨어날 수 있는 상태까지만 잠을 자는 거죠. 거의 반쯤만 자고 반쯤은 깨어있고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록수가 겨울에 광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장난스러울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소나무들은 거기는 뭐 거의 5도 밑으로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평균 기온이 제일 추운 달에도. 그런 소나무들은 광합성을 꾸준히 할 거고요. 반면에 설악산 꼭대기나 지리산 꼭대기나 저기 북한 지역에 있는 추운 곳에 사는 소나무들은 겨울잠에 빠져드는 것이 훨씬 더 그 나무들한테 이득일 겁니다. 이 나무들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 본 후에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록수들은 겨울에 준비를 따로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낙엽 화렵수들처럼 저온순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큰일 날 수 있어요. 방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낙엽 화렵수들처럼 이 친구들도 똑같이 항응결 단백질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당의 함량도 높이고요. 그리고 지질 구조도 변화시키고요. 수분 스트레스로부터 내성을 가지는 그런 물질들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포 내에서 수분을 뺨으로 인해서 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저온순화 방식을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엽 화렵수들은 겨울에 완전히 잠에 빠져드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반면에 이 친구들은 봄까지 자는 건 아니고 상황이 허락하게 되면 왕성하진 않지만 조금씩 광합성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여름이나 봄에 비해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소나무 색인데 잘 보시면 조금 우중충하죠. 이 소나무를 여름이나 봄에 보면 정말 밝은 녹색으로 초록초록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우중충한 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친구들이 저온순화를 한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겨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왕성하게 할 때보다 적은 양만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이 잎 안으로 들어왔던 빛이 그 에너지가 다 쓰여지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들이 생겨요. 그럼 그 에너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잎에 해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저온과 그다음에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면 이제 산소가 유해한 산소 형태인 활성산소로 변하게 되는데 이제 그 활성산소들이 이 나뭇잎들의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잎이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갈변한다라고도 하는데 안토시아닌 같은 색소들을 잎 속에다 집어 넣으면 그 안토시아닌 같은 색소들이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들이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이 나무들이 겨울에 안전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록수들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겨울에 갈색으로 변하거나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런 상록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색소들을 넣어야 남는 에너지들로부터 자기가 공격받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온순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산철쭉이 있네요. 산철쭉은 상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낙엽 화렵수라고 하기엔 좀 그런 재밌는 친구예요. 여기 보시면 잎을 다 달고 있죠. 친구들은 이제 반상록이라고 합니다. 반상록, 반쯤 상록인 거예요. 완전히 상록은 아니고 이 친구들은 요 잎들을 겨우 내에 달고 있을 겁니다. 달고 있다가 내년 봄이 되면 다시 녹색으로 다 변해서 광합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잎들이 좀 우리가 봄 여름에 보는 잎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 잎도 작고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작년 가을에 만든 잎들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만든 잎들인데 이제 이 잎들을 가지고 겨울을 잘 견딘 다음에 봄이 됐을 때 다른 친구들이 잎을 틔우느라고 일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광합성을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초본들에서 로제트하고 비슷한 역할을 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아까 상록수들이 갈변하는 거 설명하면서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서 너무 남아도는 에너지들로부터 어떤 손상받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안토시아닌 같은 색소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여기 지금 햇볕이 좋은 곳에 있는 산철쭉들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단풍 든 것처럼 색깔을 붉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조금 옆에 나무 그늘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무 그늘 밑에 있는 산철쭉의 겨울잎들은 그냥 녹색으로 다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나무 때문에 햇볕이 가려져서 아주 강한 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색소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약한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색소를 만드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면 안 합니다. 그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이 나무는 저희 집 앞에 있는 공원의 주목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목 잎 색깔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색소를 넣어서 갈변을 한 겁니다. 겨울을 건강하게 나려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는 저희 집에 있는 측백나무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늘지는 북쪽이에요. 잎 색깔이 녹색으로 초록초록하게 이쁘죠. 이 색감을 잘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이쪽은 같은 나무의 남쪽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남쪽에는 빛이 강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겨울을 났다가는 잘못하면 과잉되는 그 남는 에너지들, 그 친구들 때문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토시아닌을 잔뜩 만들어 넣어서 갈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바깥 모습이고요. 자, 안쪽은 이렇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은 그대로 녹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엽록소를 파괴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내년에 또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색소를 넣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에 햇볕이 강하게 드는 곳에는 갈변을 좀 심하게 하는 거고, 그늘인 곳에서는 갈변이 일어나도 아주 미약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재밌는 현상은 제주도 혹시 여행 가시면 겨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삼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잖아요. 방풍림으로도 많이 심고, 남쪽에 해 잘 드는 면의 삼나무 잎들은 아주 붉은색에 가까운 갈색으로 갈변을 하는 반면에 정반대편인 북쪽을 맞이하고 있는 쪽은 녹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제주도에 겨울에 여행 가시면 삼나무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이것처럼 나무들은 절대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 생각을 열심히 하고 가장 좋은 형태로 자기들을 만들어서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기에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2023년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채널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4년에는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